네, 안녕하세요. 자, 국제물류론 제2강입니다. 자, 오늘 하실 부분은 6페이지의 국제물류 전략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국제물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국제물류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요즘 또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전략을 짜야 한마디로 국제물류를 잘했다 라는 소문이 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물류의 목적 부분 보시면, 자, 국제물류는 왜 할까요? 자, 얘는 고객을 만족시켜 주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바로 기업의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원재료의 공급에서부터 생산, 그 다음에 판매 과정, 이런 모든 과정까지 기업이 전략적으로 물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괄호 3번 보시면 지금 이런 국제 물류를 관리함에 있어서 복합 일관 운송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요즘 추세라고 했죠. 복합 운송. 자,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해서 일관된 물류 관리를, 물자 관리를 통해서 물류 관리를 효율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물류 유통 거점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이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자, 물류 유통 거점.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적절한 환적을 한다든가, 어느 나라에서 적절하게 경유를 한다든가, 뭐 싱가포르에서 경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경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경유를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겠죠. 직항편이 없다면 경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유가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경유를 해야 되는지도 기업의 관심사가 될 거고요. 그런 적당한 경유하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환적하는 장소를 적당한 곳을 찾아야,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야 또 물류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겠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문 물류업자라고 해서 전문 물류업자의 등장에 따른 전략적인 활동 한번 보실 거예요. 한마디로 전문 물류업자다라고 한다면, 자, 물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뭔가 얘네들한테 맡겼을 때, 이 전문 물류업자들한테 맡겼을 때 뭔가 달라야겠죠. 자, 그래서 전문 물류업자가 이런 전략적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겁니다. 자, 일단 전문 물류업자의 필요성은 뭐냐? 여러분, 무역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단순히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포함해서, 그게 물론 주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국내 판매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는 물류 이동이라든가 운송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짜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 물류업자들이 기업에 에다가 이렇게 운송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뭐 내가 만약에 유럽까지 운송을 할 건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운송편을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물류업자들은, 전문 물류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이 물품 특성으로 봤을 때는 뭐 항공으로 해서 거기서 뭐 도로 운송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제안을 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전문 물류업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글로벌화 됐다 라는 내용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빠질 수가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무역을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죠. 우리나라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물류 활동이 점점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전문 물류업자들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본인이 알아서 물류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물류 쪽을 전문업자한테 맡기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좀 이해하시면, 개념을 잡으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괄호 2번에 나오는 전문 물류 업체의 경영 전략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만약에 전문 물류 업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짜시겠어요?
대부분은 이런 전략을 짤 겁니다. 자, 운영 전략이라고 해서 한 가지 서비스에 집중을 해요. 이 업체는 물류만 맡아서 합니다. 믿을만 하겠죠? 이 업체는 물류만 전문적으로 해요. 그게 바로 전문성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 집중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운송을 해야 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냉동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그 상황에 맞는 운송을 해야겠죠. 내가 만약에 옷을 운송을 해야 돼요. 옷은 구겨지면 상품 가치가 또 떨어지겠죠. 그렇게 구겨지지 않게 운송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원유 운송 혹은 1차 상품이에요. 1차 상품은 벌크 상태로 운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각화 전략이라고 해서 물류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다양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고객화 전략.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해야 된다. 소비자는 대부분이 무역업체가 되겠죠. 그런 무역업체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운송을 잘 파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괄호 3번 보시면 국제물류 전략이라고 해서 자, 경영관리 쪽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경영관리는요, 한마디로 물류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경영을 해라 라는 부분인데, 자, 국제물류관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똑같은 물품, 100만 원짜리 물품을 팔 건데요. 운송 비용을 한쪽에서는 20만 원을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30만 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비슷해요. 그럼 20만 원짜리 운송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판단, 특히 최고 경영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자, 니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아요. 각 물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냉동이 필요하면 냉동을 해야 되고, 그거 냉동이 필요한데 냉동 안 하고 운송해 가지고 다 상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물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페이지 보실게요. 동그라미 2번. 운송 수단에 의한 수송 전략. 이게 가장 관심사겠죠. 가장 국제 물류를 함에 있어서 운송 수단을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국가마다 운송 수단을 또 다르게 다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항공기가 없어. 물론 그런 데는 없겠지만요. 그런 데다가 항공 운송을 하면 맞지 않겠죠. 어떤 데는 항구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해상 운송을 해요. 뭔가 경유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적당한 항만에서 내려서 도로 운송을 해서 그 국가에 갖다 줘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각 운송수단의 특성을 각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운송수단의 특성이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니은 보시면 자, 드디어 관심사가 나왔습니다. 비용이겠죠. 비용. 자, 그래서 비용은 거리와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해요. 거리가 멀수록 비용은 높아지죠.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은 그나마 좀 저렴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좀 비용이 나가죠. 그런 것들을 많이 잘 파악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운송을 하는지를 운송수단, 해상 운송을 할 거냐 아니면 항공 운송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리가 멀고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운송이 가능한 해상 운송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 운송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우리 리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5번째 미음 보실게요. 자,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보다 더 요즘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는 뭐냐? 총 비용 관점에서 시간 단축 등의 경쟁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싸면 뭐예요? 1년 걸리는데. 그렇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운송수단과 그런 운송수단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시간 단축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해상 운송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공처럼 빠를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비읍 보시면요. 운송업자의 역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물류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냥 내가 국제물류사를 나는 땄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공부를 하시고 어떤 물류 정책 전략을 짜야 이 기업한테 가장 좋은 물류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 자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제조 연기 전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이 이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조 연기 전략이다. 뒤로 미룬다는 얘기죠. 제조를 뒤로 미룬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전략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자세히 보면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같이 자세히 좀 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억에 보시면요. 공간적인 거리가 세 번째 줄, 기억의 세 번째 줄입니다. 공간적인 거리가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멀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중간에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대량 주문이 많다는 얘기겠죠. 한두 개 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대량 주문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고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재고품 전략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무조건 이렇게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재고를 보유한다는 거는 완성품을 보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완제품에 대한 연기 전략을 좀 보실 거예요.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긴 있어야겠는데 완성품에 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 전략, 니은 보실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니은에 나오는 연기 전략 이 부분을 좀 보실 겁니다. 자, 연기 전략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 B와 C에 보시면요. 완성품을 뒤로 미루는 완성품 연기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C번에 보시면 이동적인 연기가 있습니다. 이동적인 연기. 자, 완성품 연기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완제품은 특성이 어때요? 모든 조립 과정을 다 완성해서 박스 포장까지 된 딱 그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피도 좀 크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유행이 좀 지나게 되면 그냥 걔는 재고품도 아니고요. 유행이 지나서 아무 사람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냥 그거는 폐기해야 되는 폐기물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완성품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그래서 완성품 연기 전략이라는 건 뭐냐? B번 보실게요. 제품의 조립 단계를, 최종 조립 단계를 연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물품이 A, B, C, D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착착착착 조립을 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찾을 때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찾을 때 이걸 착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딱 조립만 하면 이 물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연기 전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품의 최종 조립 단계는 연기를 해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가 있다,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 최종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늦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객한테 가는 것 자체가 늦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 조립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원했을 때 딱 조립만 하면 되는, 그래서 바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완성품 연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물품이 유행이 지났어요. 이 D는 이제 유행이 지나버렸어. 이 D를요 이제 E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D는 없애고 E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탁 조립을 하면 되겠죠.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바로 완성품 연기 전략이고요. 우리 이동적 연기를 한번 보실게요. 이동적 연기는 뭐냐 하면, 자, 주로 찾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인데요. 제 물건은요, 미국에서 주로 찾아요.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그러면 제품을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어떤 지점에다가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미리 갖다 놔서 여기서 보관 창고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인근 소비자 인근 지역에 배치해서 빠르게 그 고객한테 이제 배송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동적 연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주로 찾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적 연기 전략 보시면요. 최종 소비자 인근 여러 곳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 창고에서 바로 소비자의 요구를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이동적 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 보실게요. 국제물류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재고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품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재고품이 필요한 이유는 자, 뭐 수송 중에 운송 중에 그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전 재고도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요인에 의한 재고도 보유를 해줘야 되고요. 뭐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공항만의 문제로 인한 지연들도 있을 거고, 통관 문제로 인한 지연이 있을 거고, 혹은 막 폭풍우가 불어요. 그래서 배가 늦게 도착하는 그런 재난에 따른 지연 등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연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양의 재고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 미국까지 운송을 할 건데요. 재난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못 가고 있어. 여기서 지금 막 허리케인이 불고 막 그래요. 못 가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 물품을 놔뒀다면 바로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페이지 보실게요. 리을에 보시면 요거는 뭐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변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우리 팁 보실 겁니다. 자, 이 팁은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체크해드리는 팁이 있고 그런 것들은 보실 겁니다. 자, 연기 전략 사례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 사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베네통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델 컴퓨터 아시죠? 두 번째는 델 컴퓨터의 연기 전략은 어떻게 됐는지. 자, 3번에 있는 HP라는 회사 연기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세 개의 업체의 연기 전략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실 겁니다. 연기 전략은요, 서둘러 완제품을 완성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자, 일단 베네통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이번에 컴퓨터와는 좀 다르죠. 산업 분야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베네통은 주로 의류를 생산합니다. 의류를 생산하는데 우리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의류의 특성상 그 소비자의 트렌드는 굉장히 빨리 변화를 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옷은 생산까지 우리가 리드타임이라 그래요. 리드타임,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드타임 자체가, 생산 리드타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어요. 왜? 자, 우리 그냥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처음 단계는 뭐예요? 섬유를 뽑아내야 되죠. 뭐 면에서 뽑아내든 양에서 뽑아내든 약물을 뽑아내든 섬유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실을 짜야겠죠. 그 다음에 그걸로 직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 직물을 만들면 뭐 그 직물의 특성에 맞게 뭐 염색 과정을 거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의류로 꿰매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리드타임이 긴 편입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긴 편인데 긴 리드타임을 갖고 있는 그런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리 7월에 물량까지 이런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의류 염색을 뒤로 미뤘어요. 의류 염색 자체를. 자, 의류를 만들어 놓고 염색만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만 이제 뒤로 미루는 연기 전략을 이제 베네통에서 연기 전략을 수행을 했는데, 자, 봤더니 컬러 선택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뒤로 늦출 수가 있겠죠. 그게 최종 단계니까 컬러 선택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기를 했더니, 자, 이렇게 바뀐 공정은 조금 더 비싸지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 염색 자체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자, 생산을 조금 더 비싸게 생산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낮아졌어요. 그때 칼라를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유행 칼라들을. 그죠? 재고를 낮은 재고가 있었고, 그래서 판매가 더 오히려 높아졌다. 이게 바로 베네통의 연기 전략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연기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델 컴퓨터 한번 보실게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델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유통 방식이었어요. 중간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통 마진에 문제가 생기고 그건 모두 고객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통 마진으로 인한 고객의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델 컴퓨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통 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주문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개인이 직접 주문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호응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조립을 본인이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델 컴퓨터에서 한 게 뭐냐. 지금 델 컴퓨터의 또 다른 부담은 뭐였냐 하면은 PC 시장은 컴퓨터 회사잖아요. PC 시장은 굉장히 급변합니다.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나오고 새로운 메인보드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급변하는 시장에서 재고가 쌓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 조립을 해놓는다는 거는 역시 위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픽 카드가 좋은 게 나왔어. 그럼 얘를 제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재고를 이제 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만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한 게 바로 델 컴퓨터의 지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HP 한번 보실게요. 얘도 비슷한데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HP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 상태로 운송을 해요. 반제품 상태로. 그 다음에 현지에서 최종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품의 차별화가 이제 최종 소비자가 있는 현지에서 하도록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배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국가에 있는 소비자는 A, B, E 이렇게만 조립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이렇게 조립하고 싶다. 이렇게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그 현지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제품으로 만들면 이걸 다시 다 뜯어야 돼요. 뜯어서 다시 조립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제품 상태로 공급을 한 다음에 현지에서 조립하는 그런 지원 전략을 썼다. 그게 바로 HP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쭉 읽어보시고 우리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 얘네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인 틀은 만들어놔요. 틀만 만들어 놓고 전압 장치라든가 핵심 부품들 이런 것들을 다르게 부착하는 거죠.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요구를 하는 경우에 나는 컬러 프린터가 필요하다. 그럼 컬러 프린터를 부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지원 전략을 쓴 게 바로 HP의 지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연기 전략, 제가 지원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포장 전략 한번 보실게요. 포장 전략은 아까도 우리 1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화물 손상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한참 됐죠. 컨테이너라는 우리 디귿의 혁신적인 운송 용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발명이 돼서 자, 이 컨테이너를 원래는 군용으로 썼었는데 이거를 이제 민간에서도 야, 우리도 이거 한번 써보자. 이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집어넣어서 운송을 하면 야, 엄청 안전하다더라. 컨테이너 자체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의 발명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정보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물품이 어디까지 왔는지, 하역은 제대로 됐는지, 다시 재선적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례를 하나 보시면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이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11페이지에 보시면요. 국내 예를 들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운송 추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줄에 화물주, 화주가 물품 주인이 항공이나 해상으로 운송되는 그런 국제화물의 운송 정보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의뢰도 할 수 있고요. 화물 추적도 할 수 있고 물동량이라든가 물류 비용 이런 정보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화주는 내가 이렇게 운송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맵과 연동해서 배송 경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뭐 모바일 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3시간 단위로 고객 화물의 위치 정보를 지도상에 또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이런 시스템을 CJ 대한통운에서 이제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됐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제물류 전략 이거는 다 하셨고 이제 국제물류의 역사 재밌는 부분이 아니겠죠. 역사라고 하면 우리 다들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국제물류의 역사는 별거 없어요. 국제물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보실 거고 특히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물류 발전 역사까지 그냥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상무역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는 사실 기원전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뭐 우리 지금 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기원전 얘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봐야 되나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가볍게 뭐 해상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얘기들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초기 국제무역의 형태가 완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집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뭐 수공업이라든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수공업이라든가 직물들을 인도나 이탈리아 같은 곳으로 수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대표적인 해상 교역로가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병참과 물류라고 하는데 사실 물류는 영어로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얘는 군대 용어처럼 보시면 돼요. 병참학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물류에 관련된 거의 기원은 군대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라고 하기보다는 군사물자죠. 군사물자를 이제 전장으로. 예전에는 전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전쟁에서 뭐 잘 싸우고 이것도 중요했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전쟁에서 뭐 잘 싸우고 하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면 군인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부대에 전장으로 얼마나 빨리 뭐 그런 것들을 보급을 하고 전장 물자들을 어떻게 보급하고 식량을 어떻게 보급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발전했던 게 물류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간 분야에서 이제 흡수를 하면서 민간 분야에서도 물류가 발전하게 된 거죠. 우리도 한번 써보자. 우리도 저렇게 군사학에서 지금 하는 그런 물류들을 우리 쪽에서도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당연하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적인 요즘의 개념에서의 물류라고 한다면 자, 미국에서는 상품의 이동과 취급을 관리하는 거다. 생산 단계부터 소비에까지 모든 과정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한 운송뿐만 아니라 보관, 하역, 서비스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물류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물류라는 게 뭔지 우리 동그라미 1, 2, 3번을 통해서 여러분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얘도. 자, 그 다음에 1번. 뭐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뭐 일본이 중요하겠어요. 자, 근데 요것도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 우리가 체크할 사항이 있긴 있어요.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 통합화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초반, 후반, 80년대 초반, 그다음 80년대 후반까지 이렇게 점점 근대화, 합리화, 다양화, 효율화 이런 시기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1980년대 초반 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죠. 초반 쪽에 보시면요. JIT라고 해서 Just in Time 물류, JIT 물류의 확산이라고 나와요. 이 단어 하나를 좀 체크할게요. JIT라는 Just in Time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나중에 또 나올 건데요. 적시 생산. 적시 생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시 생산. 이 말은 뭐냐? 적당한 딱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공급과 생산을 이루어서 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우리가 just in time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시 생산이다. 한마디로 필요할 때 물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 물건을 만들어내야 쓸데없는 재고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JIT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시 생산 방식은요, 도요타에서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도요타,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거니까 미리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류의 발전 역사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물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물류 이동이 왜 필요하냐 그랬었는데, 점점 이제 산업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물류의 이동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류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실 거예요. 끝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물류가 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죠. 경인고속도로. 자, 그 다음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는 많은 발전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물론 안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70년대 유통 경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소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많이 관심이 옮겨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기반이 만들어지는 조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 14페이지 넘겨서 보실게요. 니은에 보시면 이때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여러 경인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속도로들, 경부, 영동, 뭐 호남, 남해 이런 고속도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럭 터미널도 개장을 하게 됐죠. 트럭 터미널이 생겼다는 얘기는 바로 컨테이너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해서 트럭 터미널이 생기게 된 겁니다. 1980년도에는 유통 근대화가 주된 목표가 돼서 물류의 현대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구라든가 부산항에 대해서 3단계 신선 대부도의 준공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군산항도 건설이 되고 여러 가지 항구들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요, 운송, 하역, 포장, 보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창고라든가 그런 하역업자들이라든가 하역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말 급진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거기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대단히 집배송 단지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복합 화물 터미널도 생기고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때 건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 제도 도입도 이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류에 대한 관심사가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2000년대 이후에는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북아 쪽에서 보면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부산항 같은 데서 이렇게 환적이 되게 하든가 아니면 경유가 되게 하든가 이런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지리적인 특성이 우리나라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류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한번 살펴보세요. 가볍게 살펴보시고 우리 국제 물류 산업의 트렌드를 한번 보실 겁니다. 트렌드,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 물류 산업의 개요라고 해서 자, 일단은 규모가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뭐 중간에 뭐 몇 억 달러를 기록했고 몇 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거는 뭐 외울 내용 아닙니다. 이만큼
물류에 굉장히 지속적인 성장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요즘 기간 동안에 요 근래에 들어서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의 물류 시장 확대보다는요, 아시아라든가 태평양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실 그래도 사실 물류 시장 규모는 미국이 최고죠. 미국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이제 유럽이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류 쪽에서 이제 아웃소싱 물류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역시 규모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6천억 불 규모의 물류 시장이 되고요. 아웃소싱은 500억 불 정도가 되고 있죠. 근데 중국을 제외한 거예요, 이게. 중국만 따지면 2,300 중국 혼자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요. 자, 그래서 물류 쪽에 지금 물류 아웃소싱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물류 쪽을 제3자 기업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류 쪽을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물류업자한테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렇게 맡기는 그런 형태의 물류 트렌드가 요즘에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뒷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보실 거예요. 자, 해상 운송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1,400만 TEU, 뭐 1,100만 TEU 하면 실감이 잘 안 오죠. 많다는 얘기예요. 해상 운송 쪽에서도요. 해상 운송을 하는데 그냥 벌크 상태가 아닌 컨테이너를 이용한 우리 컨테이너 단위예요. TEU는 나중에 보실 텐데 TEU라는 거는 컨테이너의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운송 시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물동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밑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요. 좀 더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숫자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그냥 한번 구경만 하세요. 뭐 너무 부담 가지 표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표는 구경만 하시고요. 자, 우리 국제항공운송시장 한번 보실 겁니다. 자, 국제항공운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싸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증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증가율. 그 이유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증가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항공 운송 자체도 성숙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미 증가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 운송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동그라미 2번, 우리가 흔히 직구라고 얘기하죠. 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해외 직접 구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이 직구 때문에 물류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공 운송 쪽에서는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겨서 국제 물류의 트렌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실 거예요. 요즘 국제 물류에서 뭐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막 영어도 나오고 하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국제 물류의 트렌드를 한번 보실 겁니다. 자, 우리 괄호 1번에 보시면 경영 확신을 위한 재고 절감과 빠른 SCM 요구의 증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SCM은 우리 한번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페이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26페이지 보시면 이 SCM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6페이지. 이건 뭐냐면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해서 각각 약자 Supply Chain Management라는 약자를 갖고 있는 건데 얘는 공급사슬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사슬 관리.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26페이지 나온 것처럼 해당 부분 가서 너무나 자세히 보실 거예요. 중요한 얘기고 요즘에는 이 공급사슬 관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물류 쪽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급사슬 관리는 이쪽에 가서 좀 확실하게 더 보실게요. 보시고 지금 해당 페이지 18페이지에서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기업들이 요즘
그 경쟁 환경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SCM을 통한 뭔가 재고 감축, 빠른 고객 대응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두세요. 자, 해당 부분 가서 정말 자세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실게요. IT 기술 발달했죠? 그래서 물류 정보화 구현, 그 다음에 물류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 기반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위치 기반 기술. 뭔지 아시죠? 지금 보시면 RFID라고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줄에 지금 위치 기반 기술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RFID라는 거는 바로 전자태그, 스마트 태그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태그, 스마트 태그. 그 다음에 RTLS라는 거는 실시간 위치 추적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면 그 뒤에 있는 그 리얼타임 로케이팅 서비스라는 그 풀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NSS라는 거는 미국의 GPS처럼 예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비콘 서비스도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거리 통신 기술입니다. 우리가 저전력 블루투스라고 얘기를 하는 BLE를 이용하는 그런 위치 기반 기술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 위치 기반 기술은 여러분 익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아시아 지역이 물류 중심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을 무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물류 중심지로 이동을 하고 있고 물류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건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물류 기업 간의 M&A가 확대되고 있어요. M&A가 인수와 합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도이치 포스트 월드넷 그룹 같은 경우에는 DHL이라든가 단자스 등을 합병을 했고요. UPS는 프리츠를 합병을 한 추세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아시아나 쪽에서 대한통운하고 한국복합물류를 인수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CJ그룹이 대한통운을 다시 인수를 해서 CJ 대한통운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류 기업 간의 M&A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물류 시장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보시면 기타 국제 물류 질서의 변화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점차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죠. 자유무역 협정이 점차적으로 가속화된다는 거는 무역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무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무역 협정은요, 여러분 관세 인하만, 관세 철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그거여서 그렇지 관세 철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 뭐 지식재산권, 투자 여러 가지 분야를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맺다 보면 좀 무역이 좀 편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세가 0%라는데 한번 수출 한번 해볼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저쪽 나라가 관세가 0%래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을 할 건데요. 원래 자유무역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에는 8%의 관세율이 붙었었는데 자유무역 협정 FTA가 체결되면서 한미 FTA 세율을 적용하면 0%가 적용된대요. 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 물품을 미국에서 살 때 0%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에서도요. 한국 물품을 더 많이 사겠죠. 그렇죠? 한국 물품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그런 왜냐하면 FTA로 0%가 되기 때문에 FTA 미체결 국가에서 만약에 3%로 사고 있었어요. 그럼 예전에 체결하기 전에는 이쪽 물품이 더 인기가 많았겠죠. 3%밖에 안 되니까. 근데 FTA가 체결되고 나서 우리나라 물품이 0%로 살 수 있어요. 0%의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다시 우리나라 물품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팔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물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와, 이거 잘 팔린다더라. 나도 한번 팔아볼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국제 물류의 관심사도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이 가속화된다라는 얘기는요. 뭐 FTA 체결되는데 물류랑 뭔 상관이야 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FTA가 체결이 되면 될수록 국제 물류 쪽에서는 더 많은 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WTO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WTO 출범이 되고 나서 FTA가 확산되면서 제약국 간의 무역 장벽이 축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과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는 무역 장벽이에요. 관세 장벽이죠. 근데 그게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관심사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항공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서도 항공사업에 대한 협력 사업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번. 철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까지 간다. 경쟁력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원래 유럽까지 가려면 뭐 비행기나 해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에서 중국까지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 운송을 해가지고 여기서 철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유럽까지. 철도는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경쟁력이 좀 있다.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도에 대한 관심사도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런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아시아 쪽에서도 국제 내륙 운송로, 얘네들은 지금 국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내륙 운송로 개발 등을 둘러싸고 지금 국제 협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경이 다 있는 곳에서는 상대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거기를 통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국제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요. 전자무역, 상거래. 우리가 전자상거래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회수물류라든가 부품물류, 틈새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부품을 수출하는, 완제품이 아니라 그런 파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품을 수출하는 그런 틈새 시장들도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고요. 뭐 7번은 뭐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물류 수요가 증폭되고 있으면서 항만, 배후단지의 뭐 생산 물류 거점화가 진전되고 있다라든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 쪽에서 항만에다가 뭐 창고 같은 거라든가 뭐 제조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완제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8번에 보시면 우리 녹색 물류 쪽에서 살펴볼,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이런 부분들, 뭐 환경 친화적인 물류라든가 녹색 물류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고요. 자, 9번은 체크하셔야겠죠. 9.11 테러로 인해서 물류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물류 보안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런 제도들이 생겨나고 그런 제도들을 이용을 하려면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물류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많은 관심사가 있고 국제 물류를 이행함에 있어서 요즘에 꼭 살펴봐야 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우리 국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보셨는데 우리 챕터 1이 끝났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2가 들어갈 건데 얘도 역시 사실은 좀 뭐 암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개념적으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글로벌 물류 환경의 이화 전략, 요즘 글로벌 물류 환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전략들을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복습도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챕터 2 챕터 2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